네, 이제 공평 아카데미 7월 정기 강연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오늘은 미리 보는 공평사회 이제 곧 발간될 공평사회 에세이집의 중요한 내용인 손덕기 공보실장님의 예, 제1급 전염병 발생 시 차임 등 증가 청구권의 개선 방안에 대한 그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장재훈 사임대표님, 여기 여름말 및 강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제 그림자로만 인사드리게 되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원래 이 공평 아카데미의 이 그림자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한 번의 이제 소중한 발제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아마 오늘은 이제 공정한 경제 질서와 관련이 있는 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아마 증감 청구와 관련된 어, 얘기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코로나와 같은 1급 감염병에 있어서 그 상가 임차인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좀 돕기 위해서 상가 임대차법 개정이 있었는데 아마 그와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싶네요. 원래 이 임대차 보호법 중요하죠. 주택 임대차는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국민의 응? 소리가 끊어진 것 같아요. 지금 들어왔어요. 들리나요? 예, 예. 소리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지금 어, 들리세요? 여기 말씀은? 예. 하여튼 네, 지금 들립니다. 저희는. 저한테는 잘 안 들립니다만은 하여튼 예, 제가 얘기를 계속해서 마무리를 예, 짓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공평 아카데미의 그 홍보 안내를 책임지고 있는 손덕기 홍보실장께서 이 중요한 의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아유, 예, 이제 손덕 정보실장님 강연 시작하시고요. 그 강연 끝나시고 질문하실 분들은 맨 아래쪽 그 반응에 있습니다. 여기 손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아니면은 직접 말씀하시면은 질문과 대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손두끼입니다. 그, 지금 그 장마 때라서 혹시 그 아시는 분들 중에 장마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없는지 참 안부를 안 물을 수가 없네요. 어떻게 다들 잘 계십니까? 네? 아까 제목을 갖다가 제1급 감염 발생 시 차임 등 감액 청구권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이었는데요. 제가 여기 내용 중에 하나가 그 1급 감염병 발생과 준하는 사유에 의해서도 차임 등 증갑 청구권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정제사 등의 변동으로 인한 차임 등 증갑 청구권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차임 등 감액 청구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제가 그 주제 선정 배경 등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코로나 시기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그 정책 제도 내역과 그 내역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거는 첫째, 착한 임대인 지원 방안; 둘째, 차임 증감 청구 사유에 감염병 등에 의한 정제사정 변동 명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차임 증감 청구 사유에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 명시에 대한 그 내역과 한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임 감액 청구권 가이드라인 제정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염병 발생 시 차임 등 청각 청구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가 생각하는 개선 방안을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그 먼저 그 청각 청구권 전에 임대인과의 고통 부담의 제도화 전에 이전에 정부 재정 지출을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차임 등 청각 청구권 실효성 제고 방안입니다. 먼저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팬데믹이 한국 전쟁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 전쟁이 그 3년 1개월을 그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팬데믹이 3년 4개월이 걸렸거든요. 이게 이건 상당히 엄청나게 큰 재난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한국 전쟁이 종전이 아닌 정전, 이게 전쟁이 완전히 종결된 게 아닌가가 비슷하게 코로나19도 종료가 아닌 이른바 계절 독감처럼 풍토평화된 미드 코로나 변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면 우리가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얻은 교훈, 즉 코로나19가 불가항력이나 천재지변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초래했고 그걸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는 반성과 성찰이 얻지 않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준 숙제를 하지 않으면서 지금과 같이 계속 자연을 훼손하고 하면 더 빈번하게 그리고 더 강하고 오랜 기간 존속할 새로운 감염병이 이러면 2, 3년 안에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저희는 뭐 코로나 잘 극복했다고 정부에서는 자화자찬을 하고 있고, 이제 일반 시민들 중에 상당 부분은 그 코로나가 이제 지나갔으니 잊어버리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그다음 거기서부터 어떤 성찰을 얻지 않고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감염병이 왔을 때 더 심각하게 어떻게 보면 기간도 더 길 수 있고 또 더구나 인명이나 물질적 피해도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우리백은 위험사회에서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현대사회의 위험이 계층과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는 차원, 즉 가능성 차원 측면에서는 스모그라든지 감염병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상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 자연재난이나 감염병도 소득과 계층에 따라 위계적이고 차별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20년 7월 6일에 소득이 낮을수록 코로나19 치명률이 높다는 국내 첫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동욱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서비스지원센터장 외 네 분이 그 코로나 확진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대한의학회의 국제학술지 대한의학회지에 발표를 했는데,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을 가진 확진자가 의료보험 기준 소득이 높은 확진자보다 치명률이 무려 2.81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저희가 3년 4개월 동안 겪어봐서 아시겠습니다만 유급 병가와 같은 아프면 실권리, 재택근무의 수혜자는 대부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직원이었습니다. 또한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사업체 내 유급휴가 병가도 제도적으로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치명률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게 당연했습니다. 즉 누구라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는 가능성 측면에서는 같지만은 실제로 코로나의 감염은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생명 건강뿐만 아니라 소득과 부의 양극화도 심화시켰습니다. 즉 코로나19 시기에 그 재난 지원금 등으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 급등을 유발해서 그 자산 계급은 불을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대기업 공공기관의 정규직은 인력 구조 조정이라든지 급여 등에서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코로나19라는 게 특정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 모임 금지 등으로 인한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경제적 피해가 많은 부분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입었습니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고 재정 지출 등을 활용한 직접 지원에는 소극적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입은 피해로 인한 채무는 증가했습니다. 세간에 널리 퍼진 조물주의 건물주라는 말은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고 봅니다. 코로나19가 인간에게 내준 숙제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뭐 당연하게 1차적으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강제로 영업 제한을 시켰는데 거기에 피해는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부담을 졌는데 이는 당연히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좀 길게 봤을 때 소비가 위축되고 자영업자들의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어떤 정부의 지원이 소홀히 하면, 즉 고통 분담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세입자는 임대료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상권은 죽고 결국 건물 가치는 하락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도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정부 임대인의 부담 분담 방안은 모두가 상생 방안을 찾아가기 위해서, 즉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서 자영업 붕괴 시의 경제적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 그 자영업자 플러스 무급 가족 종사자, 즉 비임금 근로자가 2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는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23.9%로 OECD 38개 회원국 중 8위로 상당히 순위가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시기가 아니라도 평상시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정책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소홀히 한다면 나라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이 선택한 배경 설명은 끝내고 앞으로는 그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 및 제도를 도입한 내역과 그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감염병 발생 시 차임 등 정갑 청구권 실효성 제거를 위한 저 개인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정부의 정책 제도 내역과 한계입니다. 처음 가장 먼저 도입한 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한 세칭 착한 임대인 지원 방안입니다. 이 내용은 첫째가 임대료를 인한 점포가 다수 소재한 전통시장의 노후 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 안전 패키지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둘째가 중요한데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에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당초에는 이게 2020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첫째, 내용은 중요한 것은 1.97%라는 저금리로 5년에 걸쳐서 7천만 원을 갖다가 대출해 준다는 내용이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핵심적인 내용인데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부여하기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의 제96조의 3을 신설했습니다. 즉 착한 임대인이 처음에는 2020년 6월 30일까지 공제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인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공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이걸 계속 연장하다가 2021년 3월 16일에는 이 효과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다시 개정해서 세액 공제를 당초 50%에서 70%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연장해 하다가 현재까지는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착한 임대인 지원 방안의 한계와 문제점, 제가 생각하는 한계와 문제점은 뭐냐면 첫째,
착한 임대인 말이 한마디로 형용 모순입니다. 그 규제를 하되 자율에 맡기는 것은 차라리 아니하면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정의 효과를 거두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규제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자발적으로 임대를 인하하는 임대인을 착한 임대인이라 부르면 그렇지 않은 임대인은 나쁜 임대인 되는 셈입니다. 계약대로 임대료를 받았고 법규 위반도 아닌데 나쁜 임대인으로 낙인을 찍고 정부가 나서서 임대료 인하를 강요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개도국 수준에서 후진국에서나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수재의 연금부터 시작해서 각종 재난과 위기 시에 자발성을 내세워서 국민에게는 사실상 반강요, 기업에게는 준주세를 할당하는 건 이제는 지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강요 자체도 문제지만 이를 통해 급한 불을 끄면 재발 방지를 위한 반성과 성찰을 소홀히 함으로써 비슷한 비극이 되풀이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거에 그 태안에 그 기름이 유출됐을 때 우리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뭐 기름을 뭐 유출을 갖다가 상당 부분 완화시켰죠. 근데 그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얻고 그다음에 다시 재발 방지 안 하게끔 돼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에 그 태안 해안에 그 기름을 유출한 기업들에 대한 그, 그 벌이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약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번에도 기업이라는 게 원래 그 비용보다도 이익이 많으면 비용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예방 조치를 안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거는 상당히 큰 문제고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생계형 임대인도 있기 때문에 은행과 정부가 빠진 착한 임대인 운동은 태생제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9월 7일에 소상공인연합회가 그 발표한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사업자 경영 비용 중에서 가장 부담되는 항목이 임대료를 뽑은 응답자 비율이 69.9%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그 소상공인연합회가 그 역시 그 2020년 11월 5일에 발표한 소상공인 임대료 현황 실태조사 중에서 전년 대비 임대료 인상 수준을 묻는 물음에 인하되었다는 응답은 5.5%에 그쳤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당연합니다. 임차인은 인테리어 비용에도 권리금까지 들인 상황에서 가게를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전 수준의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후 들어올 사람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권리금은 통째로 날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는 임차인이 나가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임차인은 폐점하면 영업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도 부담해야 되는 손실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 굳이 임대인의 임대료를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한 부담의 대부분을 감내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국외 자료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치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착한 임대인에 대한 그 세액공제 지원은 좀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액공제를 70%, 처음에는 당초에 50%다 70%를 확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게 고통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임차인과의 형평성에서 맞지 않습니다. 코로나19와 이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임차인인데 임차인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향후 또 다른 감염병이 발생할 때에 대비해서 이는 미리 세밀하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차임 정각 청구 사유에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상 변동 명시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차임 청각 청구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청구 요건이 워낙 추상적인 데다가 그 임차인이 계약상 어리기 때문에 갑인 임대인에게 청구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사법부는 법적 안정성을 명분으로 소극적으로 법령 해석을 함으로써 경제적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증갑 청구권을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법 시행 후 6개월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의 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의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위기 상황 동안 임대인의 계약 해지 등을 제한하는 임시적 특례를 신설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사유에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지역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나중에 회복됐을 때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할 때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5%인 증액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가 임차인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되고 있는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였습니다. 이거는 법령을 제가 실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한번 보수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임증압 청구 사유의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상 변동을 명시한 의의는 적지 않습니다. 다만 왜냐하면 이전까지 임차인이 어린 상황에서 감액 청구를 한 사례도 별로 없는 데다가 청구를 해도 법원이 너무 엄격하게 해서 감액이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어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이 증감 청구권이 감염병을 차임증압 사유에 예시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활성화될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기가 마련했다는 것이지 실제로 활용된 것과는 별개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급의 차임증감 청가 사유의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 명시의 한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6개월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의 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의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임시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 상황 동안 많은 임차인이 소득 감소에 따른 차임연체로 영업 기반을 상실할 기회를 벗어날 수 있게 한 점, 즉 연체한 차임액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계약갱신 거절, 그리고 권리금 기회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보완되는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체과 연체에 따른 지연 이자는 물어야 됩니다. 연체가 되면 또 이자율이 높지 않습니까? 연체금과 연체에 따른 지연 이자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부가 시행한 건데, 그로 인해서 방역 또는 예방 조치로 인해서 발생한 건데도 정부가 이거는 사실 임대인에게 부담하게 하기는 무리고, 이거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 상당 부분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차임 등의 증가 청구권 사유에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이를 근거로 청구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왜냐하면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이나 요건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또한 얼마나 피해를 봤을 때 과연 청구할 수 있는지, 또 어느 정도로 차임 등을 조정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이 청구권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가 건물 임대차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소송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신속하게 심의조정하게 도입된 조정위원회의 신청 성립된 차임 증가권 건수도 매우 저조했습니다.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평균 신청 건수는 76건, 그리고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7.3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홍보 부족에도 일부 이유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우선 임대인에 대해서 어리 입장인 임차인이 향후 재계약 거부 가능성 등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또한 청구권 행사 과정에 피해 규모 입증 등이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임대인과 합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이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시간도 대체로 한 1년 정도 걸린답니다. 시간도 소상공인의 큰 부담인 점이 청구권 조정이 저조한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상의 변동이라는 요건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또 얼마나 피해가 났을 때 할 수 있는지 또 어느 정도로 차임 등을 조정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차임 등의 증가 청구권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상가 건물 등 임대차 보호법의 하위 법령이나 판례에 의해서 감액 범위, 감액 사유의 해소 판단 시점 등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상당 기간 혼란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사실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의 정도와 기간을 줄이고 차임 증가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그 임대차 보호법 하위 법령에 의해 적용 기준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하는 게 궁극적인 방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임대료 증액을 5%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임 감액 청구권을 잠깐만. 지역별 한산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증액을 5% 제한하고 있고 차임 감액 청구권을 적용하지 않는데 이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 취지가 소상공인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인정합니다만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이런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원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가 먼저 의문이고 서울의 경우 한산보증금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이면 임대인과 대등한 계약관계의 성립이 이루어지는지도 실태 조사까지도 필요합니다. 그보다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영업 제한을 받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는데 단지 지역별 한산보증금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이 부담을 모두 안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 임차인이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차임 증가 청구권 사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가 아닌 임대인 부담으로 근데 이게 국가라는 비판이 없을 텐데 국가가 아닌 임대인의 부담으로 돌렸다는 일부 비판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대한변호사협회가 2020년도에 국회가 재개정한 법률을 평가한 2020년 입법평가 보고서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 수출이 위축되고 상가 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는 가운데 상가 임대인에게 가장 큰 고충이 되는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에서 비롯한 것으로 이러한 취지는 높이 살만하지만 이를 상가 임대인의 부담으로 돌렸다는 비판 또한 존재한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정부 재정 투입의 미흡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장기간의 팬데믹을 정부 재정만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재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추경을 편성하거나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비상 상황에서 정부 재정의 건전성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정부 재정은 고려해야 할 한 요소임은 또 분명합니다. 따라서 임대료 관련 부분만이라도 임차인, 정부, 임대인의 고통 분담은 필연이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차임 감액 청구권 가이드라인 제정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2년 3월 31일 법무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서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활용할 차임 감액 청구권 가이드라인을 예고하고 우선 기본 방침을 공개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 마련할 필요성은 이미 2020년 9월 29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여 현재 임차인 소상공인은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정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을 때부터 이미 제기되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상의 변동이나 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피해가 어느 정도 났을 때 해야 되는지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 차임 등을 어느 정도로 조정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소상공인이 차임 등의 증압 청구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미 그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의 차임 감액 그 사건에서 활용될
구체적이고 활용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여 차임 증갑 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정위원회 그래서 이게 어떤 구체적이고 활용 가능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 성립된 차임 증가 청구 건수가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차임 증감 조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가 건물물 임대차 보호법 또는 그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법률 개정에는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내부 기준을 사용할 가이드라인을 임시적으로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서 정부 상계부처가 공동으로 연구 용역을 진행하였고 2022년 2월 8일 중간 보고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그 기본 방침에는 첫째, 정부에 의해서 방역 또는 예방 조치가 시행되고, 둘째, 조치 이후에 평균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경우에 소상공인은 감액을 요청할 수 있고, 감액할 금액은 매출이 감소한 부분에 비례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법무부 등은 향후 이 방침을 기초로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내부 분쟁조정 기준, 즉 가이드라인을 곧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째,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상의 변동의 판단 기준으로는 임대차 계약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 이후에 정부에 의해서 감염병 등에 의한 방역 또는 예방 조치가 강화되고, 둘째, 방역 또는 예방 조치 강화 전후 평균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 임차인은 차임을 감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방역 또는 예방 조치가 없어져서 매출액이 방역 또는 예방 조치 강화 이전으로 회복되면 임대인은 다시 차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차임 감액 범위에 관한 기준으로서는 원칙적으로 방역 또는 예방 조치가 강화되기 전후 평균 매출이 감소되는 비율만큼을 기준으로 해서 감액의 구체적인 범위를 협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대하는 효과는 조정위원회의 조정 승인율이 높아져서 소송 비용이라든지 소송으로 인한 시간 등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들고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어서 차임 증감에 대한 협의도 쉬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의 한계와 문제점으로는 첫째, 궁극적인 방안은 어쨌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나 시행령 법령 개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률 개정에는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조정위원회에서 내부 기준을 사용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의 내부 분쟁 조정 기준을 곧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제까지 어떤 진전도 없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풍토병으로 되어가므로 당장 필요성이 없어서 서두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영용을 통해 대강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상황에서 이를 진척하지 않는 것은 해당 정부 부처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보다 직무유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코로나19 진정기에 오히려 차분하게 세밀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향후 비슷한 감염병이 발생할 때 차후 없이 즉각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이 공표되어야 이를 토대로 해서 궁극적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여 차임 증갑 청구권 등의 실효성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다음으로는 감염병 발생 시 차임 등 증가 청구권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저희 개인적인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임대인과의 고통부담 제도화 이전에, 즉 감염병 발생 차임 등 증가 청구권 도입 이전에 정부 재정 지출을 대폭 확대해야 됩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서
정부가 시행한 방역 조치 또는 예방 조치로 인해서 소상공인은 매출액이 감소하였고 임대료 부담이 증가했지만 정부의 일정 부분 지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부담을 소상공인이 졌고 임대인은 거의 고통을 분담하지 않는 무풍지대였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정부가 코로나 대응 지출이 일단 물론 이제 언론 신문에서 본 걸 인용을 했습니다만 정부의 코로나 대응 재정 주요 20의 10개국 선진국의 평균에 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리지 않으면서 임차인에게 적정 고통 분담을 지우기 위한 제도화를 추진하면 저항이 아주 완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현재로는 저희가 우리 정부가 2021년 들어서 두 차례나 추가 추경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재정 지출 규모는 주요 20개국 가운데 선진국 10개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지난달 기준에서 한국의 이제 2021년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의 국내 총생산 2020년 기준 대비 추가 재정 지출은 6.4%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주요 20개국 가운데 전진국 10개국 평균은 지난해 10월 8.2%에서 올해 이게 2021년 4월 12.8%, 10월에는 14.6% 계속 늘었습니다. 즉 한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재정 지출을 크게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과 선진국 평균 간 격차는 21년 10월 4.7포인트에서 8.2포인트로 오히려 더 확대되었습니다. 저희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직접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보다는 저리 대출 등 간접 지원에 집중했습니다. 이후에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것을 우려해서 지금 원리금 상한을 계속 5번이나 연장해서 일종의 폭탄 돌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21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리 상승, 경기부진 심화에다가 원리금 상승 이연 등 금융지원 정책의 효과가 소멸될 경우 취약차주의 대출 부실 위험률을 19.1%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줄이기 위해 부실 우려가 큰 취약자주에 대해 채무조정, 예를 들면 채무조정 프로그램, 자칭 새출발 기업을 촉진하라고 정책 건의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경우에 임대인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저리대출 간접 지원보다는 재정 지출을 통한 직접 손실 방안을 늘려서 했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요약해 보면 저리대출 등 간접 지원보다 재정 지출을 통한 직접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주요 20개국 가운데 선진국 10개국 평균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감염병 발생 시 차입 등 정갑 청구권의 실질화를 통해서 임대인과의 고통 분담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차임 등 정갑 청구권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발적 임대로 인하 임대인 지원 방안 축소입니다. 자발적 임대인을 착한 임대인을 자발적 임대로 인하 임대인으로 고쳐 부르고 이에 대한 세액 공제 지원 당초 50%에서 지금은 70%인데 이를 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발적 임대로 인하 임대인에 대한 제도도 윤책은 필요하겠지만 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19와 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영업 제한을 위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임차인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합니다. 저조한 자발적 임대로 인하는 차임 등 정갑 청구권 실효성 제고를 통해서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로 임대료 증액 5% 제한 및 차임 감액 청구권을 지역별 한산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지역별 한산 보증금 초과 임차인에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영업 제한을 받고 이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했는데 지역별 한산 보증금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이 부담을
모두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한산보증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임대인과 대등한 계약관계 성립이 이루어지는지조차 의심스럽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엔 이런 예외가 없다는 점에서도 이원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세 번째로 차임감액 지금 중단되어 있는 차임감액 청구권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제정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서 차임감액 청구권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임감액 청구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궁극적인 방안은 법령 개정을 통해 확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령에 기준을 명시해야 구속력을 높일 수 있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감염병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경제사 등의 변동이 발생해도 차임 등의 정갑 청구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아까 그 제목을 바꿨습니다. 2020년 9월 29일 개정 이전에도 뭐 민법과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있었습니다만은 이걸 코로나 인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 2조 2항에 따른 1급 감염병에 의한 이걸 추가해서 차임 감액 청구권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제1급 감염병 등이라고 하어 있습니다. 이는 감염병의 예시적 사유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준하는 다른 사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1급 감염병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매출의 급격한 감소가 일어나고 이것이 임차인의 책임이 아니라서 임차인에게 전부 또는 대부분을 부담시키는 게 불합리하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불평등한 계약관계를 통해 지정해야 됩니다. 물론 이를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통해서 실현 방안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사회 현안 중에 하나가 지방소멸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걸 방치함으로써 만약 지방소멸이 현실화된다면 수도권, 궁극적으로 서울은 무사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감염병으로 인한 대부분의 부담을 임차인이 자영업자가 진다면 임대인은 지금처럼 계속 임대를 받을 수 있고 우리 경제는 멀쩡합니까? 더구나 코로나19 확산을 예방을 위한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발생한 손실입니다. 이미 방향은 서 있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코로나19를 계기로 조물주의 건물주라는 기이한 현상을 건물주의 조물주로라는 상식에 부합하는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감염병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경제사정 변동의 발생 시에도 차임 등의 정합 청구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처럼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여유가 있을 때 방안을 마련해야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적극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역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공청회를 통해서 또 여론 수렴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제 생각은 just do it. 지금 방안 마련을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좀 발표를 좀 어눌하게 했는데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가지? 고맙습니다. 이거 어떻게 빠져나? 공중기 됐다. 힘드네. 아유, 너무 좋은 강연이었고요. 제가 아유, 읽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직접 강연을 들으니까 이게 또 되새겨지네요. 아유, 아, 시간만 많이 뺏어 먹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고 이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입장으로서 제가 상가는 아니지만 요 소상공인이지 않습니까? 예. 정말 이제 사업시험 노래했고 그런데 차임 증간 청구권 이런 공부는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대부분의 소상공인 또는
그 상인들이 지금도 이런 조항이 있는 줄 모르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홍보 많은 날, 부족도 있습니다. 예, 예. 우선 강선신 의원님 손 드셨네요. 예. 강선신 아,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제가 좋은 강의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있는 게, 이제 처음에 이 매출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매출이 줄어들잖아요. 줄어들고 예, 나서 나중에 이제 정상으로 오르면 그거를 이제 임대를 원상으로 바꿔야 되는데, 예, 그러면은 이제 보통 임차인이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의 매출이나 뭐 이런 경제 사정을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소득공제라든지 뭐 현금 매출 뭐 이런 영수증을 통해서 거의 그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매출이 드러나서 많은 부분은 알려지긴 했지만 그게 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자기 장사가 잘 될 때 나중에 이제 건물주가 이 자기가 잘했던 이거를 빼앗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도 사실 좀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임차인이 이런 자신의 그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임대인에게 드러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예.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그 30% 이제 만약에 시행된다면 이게 아마 그 영역도 커졌기 때문에 그 코로나 전 대비 30% 이상 그 감액됐을 때 신청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게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을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 협의가 안 되면 결국 소송까지 해서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코로나 팬데믹이 해소되어서 그 증가 그 어떤 회복됐을 때 그 회복됐을 때를 제가 뭐 그 당 업체를 보는지 아니면 그 해당하는 그 뭐 분류 만약 요식업이 요식업 기준을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됐을 때는 원래 그 임대료 상한이 임대 5%인데 5%를 제한 안 하고 바로 원상복구 만약에 30% 해가지고 30%를 갖다가 그 1억이었는데 7천만을 깎아줬으면 1억 올릴 때는 그 5% 적용을 안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 그까지는 알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다음에 할 때는 아마 제가 그까지는 연구를 안 했는데 또 이게 원상복구된 이후에는 또 그 5% 제한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좀 감사합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예, 지금 임대인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영혼까지 팔아서 뭐 아파트를 산다든지 상가를 사는 이런 임대인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류에 흔들려가지고 본인이 임대인이 되고 건물주가 된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예. 건물이 어느 정도 이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건물 샀는데 본인은 뭐 은행 이자라든지 이런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봉착하게 된 그런 임대인에게 이거를 또 요구하는 거는 그분들에게 또 어떻게 저희가 그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해야 하는지 그것까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정부가 더 재정을 통해서 더 지원을 해야 되고 은행들도 좀 더 이게 좀 뭐랄까 ESG 차원에서 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례는 사실은 어쨌든 좀 예외적인 사례인데 임대인은 형편이 좀 나은 편이고 그래서 고통분담이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이 나은 편이기 때문에 임대료 부분에 한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뭐 예외적 사유가 있으면 만약에 그 조정위원회라든지 그 뭡니까 그 소송 때 그런 게 반영이 돼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내가 빚이 얼마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그, 그 현안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라든지 뭡니까 저기 소송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에 대해서 그 어떤 고통을 더 부담하는 그 임차인은 또 정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네, 이걸 이제 보게 된 게 저도 사실 뭐 이걸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저는 종이신문을 봅니다. 그래서 종이신문을 보니까 꼼꼼하게 보다 보니까 또 코로나 때 그때 직장 다닐 때부터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계속 누적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좀 잘 제 실력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한번 무모하게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원체 글 자체가 꼼꼼하고 해서 뭐 듣는 맛도 있고 읽는 맛도 있고 아주 정말 이게 시사한 바가 많은 글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전적으로 법령화가 우선이라는 건 공감하고요. 사실은 뭐 과도 조치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규정위원회 가이드라인을 만든 게 물론 중요는 한데 미뤄지는 여러 가지 모양새를 보건대는 그게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좀 고민스러운 게 이제 아까 그 제목을 바꾼 것과 관련도 있어요. 그 경제성 변동을 갖다가 이제 일단 메인 타이틀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이거 감염병 등으로 이제 얘기 스토리를 전개를 하셨는데 그 사실은 그 부분이 이제 그 법령을 가든지 가이드라인을 가든지 문제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통상 예를 들어서 뭐 이거 감염병 등이라고 해놨을 때 뭐 이렇게 아시는 바와 같이 법령 해석을 할 때 이게 이제 뭐 제가 배운 거는 그 동종 제한이라고 그래서 등이 같은 종류로 보통 제한이 되는 게 일반적인 해석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등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모든 것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타 등등으로 하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이게 보통 동종 제한이라서 같은 종류의 것으로 그렇게 쉽게 해서 일급 감염병과 비슷한 것으로 하게 되면 질병 종류로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을 제시를 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특히 경제성 변동이라는 타이틀로 가져가려면은 아예 조금 더 제한을 추가로 해주시는 건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일급 감염병 등을 두고서는 저는 해결이 전혀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뭐 법령으로 가든 가이드라인으로 가든지 간에 전혀 아마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뭐 그런 식으로 동종 제한으로 번역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할 말 하나도 없게 되는 게 일반적인 그 문제라서 그거는 하나고요. 이건 그냥 제한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지금 이거는 그냥 질문이자 저도 지금 정보 헷갈려서 그러는데 코로나가 팬데믹에서 뭐 엔데믹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일급 감염병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나 이거 지금 정보가 좀 가물가물해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일급 감염병인 거죠? 예, 그 감염병 등의 그 감염병 법률에 네. 그 코로나19가 순서 신설돼 있습니다. 신설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1급 감염병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얘기인즉슨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제반 조치로 만약 어, 코로나19와 관련된 제반 조치로 피해가 또 있게 된다면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이고요. 그죠? 예, 1급 감염병에만 등록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약간 우스개 얘기로 요즘 거의 감기 취급을 하다 보니까 전 해제된 줄 알았어요. 너무 태연들하게 예. 뭐 지하철에서도 뭐 절반 이상이 지금 벗고 다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또 이게 한번 밀물이 또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 상상도 하기 싫어서 좀 상상도 그런 하기 부분. 싫지만은 만약에 그런 게 되면 또 뭐 장명이 바뀌겠죠. 장명이 바뀌어가지고 뭐 음, 뭐 또 1급 감염병에 등록이 되면 이 사유에서 차임 정합 청구권을 감액을 요청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걸 저 보고서를 만들면서 제일 분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그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하여 이것만 가지고 어떤 실질적인 조치가 없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를 안 했다는 거. 또 하나는 그 최소한 가이드라인 제정만이라도 준비를 했으면 이걸 현 정부에 들어와서도 어쨌든 계속 추진해가지고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참 좀 뭐랄까 화가 났었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저희 강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이게 참 그 영업 비밀을 까가면서까지 청구권 행사를 예, 했을 때 효과까지 없으면은 정말 이게 그 뭐라 그러죠? 꽁도 잃고 알도 잃고 뭐 이런 이거 꽁도 잃고 매도 잃고구나. 제가 그냥 꽁도 잃고 매도 잃는 그런 참 슬픈 현실이 또 남잖아요. 이게 좀 일단 매우 현실적으로 참 부담되는 그러니까 이게 그 임차인에게는 얼루가도 썩 좋은 결과가 기대되지 않는 그런 결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막장 초이스에 가까운 지금 사실은 선택
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뭐 법령만 말고는 사실 대책이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청구를 해라. 그러니까 청구 자체 요건으로 넣는 것 자체가 저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은 청구를 하는 놈이 나쁜 놈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착한 임대인이 있는데 나쁜 임차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제가 보기엔 그거 하잖아요. 그럼 또 그런 식으로 또 물려갈 수도 있고 좀 이게 좀 상당히 좀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많아서 정말 저는 법령화를 적극 지지합니다. 이 부분은 그게 맞다고 봐요. 그것이 뭐 시행령이든 뭐 시행규칙이든 그렇게 딱 포멀하게 잡혀야지 이거를 법에 맡기면 법은 또 느리기로 또 소문난 곳이기도 하고 또 이게 힘 있는 사람이 손을 들어주는 걸로 또 유명한 것이고 등등 다 따져볼 때 좀 상당히 부담된다. 이게 청구 자체에도 너무 부담스러운 행위로 쉽게 해서 구조적 문제를 가장 약자인 임차인한테 해결을 하라고 스스로 해결하라고 지금 던지는 모양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합니다. 예. 그 1급 감염병 등이라고 했을 때 그 등을 했을 때 제가 신문 기사를 본 거는 이전에 그 98년도에 그 IMF 그 구제금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도 이런 게 적용됐어야 된다는 뜻으로 저는 그 신문에서 봤거든요. 이렇게 등에 대해서 어떤 최소한 시행령에 그런 구체적인 사항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감염병도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그 더 예시를 더 해야 되겠죠. 그러면 또 사유적 측면에서 훨씬 더 명확해질 거고 또 하나는 그래야 그 감염병 등이 준하는 사유에서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30%라면 그 30%에 대해서도 좀 뭐 어떤 여론 수렴을 통해 가지고 그것도 또 확실하게 그 시행령에다가 명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비례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시행령에 결국 그리고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결국은 시행령에서 구체화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떤 우리가 했다는 의미만 있지 실제적인 효과는 없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법령이 제가 지금 아까 문구를 지금 다 요즘 자꾸 기억을 까먹까먹해서 하는데 이게 감염 1급 감염병 등 경제사정 변동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경제사정 변동 및 등에 1급 의한 등에 네? 의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등에 의한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성 사정 변동으로 그래서 이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악센트가 이게 경제사정 변동이 앞에 이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돼요. 경제사정 변동 어, 뭐 하고 열거를 하나 한 다음에 경제사정 변동 그다음에 뭐 1급 감염병 등 이렇게 하면은 감염 등 이렇게 하면은 이게 효력이 있는데 등이 지금 아까 딱 그 문제에 걸려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분명히 아마 뭐 편하게 해석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굉장히 그 부분이 뭐 나름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입법 취지가 그거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뭐 법원 가면 거의 100% 무조건 터진다고 보거든요. 어디 가도 그렇게 확대 해석할 는 거에 대해서 아마 몹시 경계할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 같고요. 이게 뭐 거의 좀 저기 우리인데 여기 저 우리 법 전문하시는 우리 교수님도 계신데 제가 이런 얘기 함부로 해서 그런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하는 행태를 보았을 때 거의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서시 의원님 더 질문 계십니까? 아직 손 들고 계셔가지고. 손 들고 계시네 아직. 예. 저도 이제 저 단장님 생각하고 비슷한데 거의 명확성 원칙 어긋나고 이제는 지금 사실 코로나 때하고 지금하고 언제가 더 위기냐 하면은 저희 같은 사람 지금 도이거든요. 저희는 시작 때마다 저 임대료가 이제 임대인이 10% 임대료를 깎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작년부터 다시 또 이제 그 12월부터 10% 다시 인상을 하셨고요. 정말 정말 고마우신 분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임대료를 한 번도 안 밀렸는데 이제는 밀릴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 지금 1.2% 보고 있거든요, 올해. 우리 코로나 때도 2%, 3%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1.2%라면 물가 상승률을 모르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
경제 위기가 만성인 상황에서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왜냐면 코로나 때 저희한테 신용대출을 해가지고 웬만한 소상공인 그 상가들은 다 몇 천부터 몇 억까지 신용대출을 받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원금 환수할 때 되니까 원금에다가 또 이자는 저희는 받을 때는 몰랐죠. 지금 되니까 이게 변동금리였던 거예요. 처음에는 2% 그랬었는데 지금은 6%, 7%가 돼요. 원금 상환에다가 이자까지 되니까 그러다가 경제 위기는 나아지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이 엄청 크죠. 제 제가 그 문제점, 출발점은 그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조물주의 건물주라는데 이게 우스갯소리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걸 이게 차임등 정감 청구권이 실질화 된다면 이게 허물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댐도 작은 구멍이 나면 허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좀 더 대등한 관계에서 또 지속 가능한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 출발점에서 제 문제의식은 출발했습니다. 제가 하나 더, 그, 이제 저는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선언을 바꾸고 이럴 때, 물론 그걸 또 이 정부의 치적으로 하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부분, 뭐, 디테일한 부분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제 이 법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또 어떤 고민이 있을 수가 있냐면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저 저기, 차임 증감 청구 청구권을 행사를 하고 싶은데, 상황이 끝났대잖아요. 끝난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연속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한 해석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특히 임차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팩트에 해당이 돼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금 저렇게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은 지금서부터는 이제 다 개인의 책임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사실 이게 선언을 할 때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난 몰라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이 느껴졌어요. 개인적으로는. 지금부터 발을 생한 상태는 우리는 모르는 거야. 우리는 우리 할 만큼 다 했고 지금서부터는 팬데믹 아니야. 라고 지금 이게 그래서 아까 사실 팬데믹이냐 엔데믹에 영향을 미치냐고까지 물어봤었던 이유가 그게 매출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하는데 이건 상당히 중요한 근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쉽게 해서 그 자영업자들의 영업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 상황이냐 아니냐라는 판단을 어떻게 하는 게 옳으냐 하는 문제로 지금 또 이게 연결이 되고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판단에 해당이 돼요. 사회적 합의가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를 나서 가지고 바로 정의를 해버리는 게 과연 그게 어떤 효과를 낳게 될까? 만약 이것과 연결하면 사실 그런 고민도 좀 있더라고요. 예, 그때 하면서 이거는 뭐 그냥 제 개인적인 단상이니까 뭐 질문은 아닙니다만 저건 좀 고민은 있었다. 이걸 과연 이것이 파장을 갖고 올 파장은 만약 이것과 하게 되면은 갑자기 낙동강 우리알된 것 같아 임차인들은 설령 청구를 하고 싶었는데 더 이상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 정도는 아니다 그냥 풍토병이다 감기다 이래 버리면은 순수하게 그냥 임차인들이 알아서 책임져라 이렇게 되니까 이건 참 고민이 좀 되는 상황이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제목을 받아봤는데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한을 앞에 붙였지 않습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1급 전염병 등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저희 송파 쪽 가락동 저 주변에는 올 봄 들어서면서 상가가 3분의 1 정도가 다 물갈이 됐어요. 근데 그중에 또 다시 물가야 되고 있고 그 정도로 아까 그 송덕기 홍보시장님 말처럼 19.1%의 임차인이 부실 위험에 처해 있다. 그리고 사실 20%거든요. 이건 5명 중에 1명이 그 거의 망해간다는 의미인데 이 정도로 그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그 소상공인들하고 특히 그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게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참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목 좋은 데서는 임대료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게 아까 끝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경제 사정 위기로 사정 변동으로 인한 이걸로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시를 두자도 생각합니다. 뭐 저기 1급 전염병이야 사실 몇십 년에 한 번씩 뭐 짧으면 10년에 한 번씩인데 경제 위기 상황은 지금이 바로 경제 위기 상황인데 그래서 굉장히 좀 이제 예시라든가 명확성 면에서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